네. 뉴스스테이션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이 가수 전인권 씨의 소속사가 있는 6호선 마포구청역이었습니다. 5호선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가 그렇죠. 적폐 가수란 말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정치권과 얽혔다가 곤란을 겪은 연예인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남희 채널A 정치부 차장 모시고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따지고 보면요. 요번에 전인권 씨 이야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연예인 전인권 씨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연예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대선 후보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지금 비교할 때는 더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 뭐 강산혜 씨, 뭐 이은미 씨 등등 해서 그런 가수들도 있었는데 전인권 씨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안희정 지사를 맨 처음에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 이제 댓글 폭탄을 맞은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아예 진짜 나 안철수 후보 완전히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뭐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를 하면서도 뭐 논란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아예 그냥 정권 홍보 드라마가 있어서 거기에 뭐 투입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은 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특히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꽃피는 팔도광산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뭐 시청률이 한 40% 육박할 정도로 정말 그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 드라마 할 시간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텔레비 앞에 모여서 저 드라마를 보고 했어요. 네. 특히 이제 김희갑 씨, 황정수 씨 나온 드라마인데 이게 딸부자 집안입니다. 딸부자 집안인데 딸이 전부 다 전국 각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전국 각 딸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를 다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가면 울산 산업단지, 뭐 대한항공 가면 대한항공 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업적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들을 역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 하신다라든지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와 정권 홍보 이런 것들 같이 겸했고 당시에 이제 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해외 로켓도 해요.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저걸 하면 그 자녀 중에서 대한항공 스튜디오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까지 가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해외 로켓까지 하고 굉장히 하여튼 유명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70년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저런 연예인들이 이제 전부 다 정권에서 이용되고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는 뭐 이거는 거의 텔레비에 나올 수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정권과 잘 지내면 안 지내는 분들은 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수 같은 경우도 뭐 그 금지곡들 돼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많았죠. 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 휘말려가지고 순환과 고초를 당했던 개그맨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코미디언 이주일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상당히 악연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미디 황제, 출연 정지, 그리고 날벼락 맞은 사연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주일 코미디언을 어렸을 때도 기억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네. 때 뭐 못생긴 코미디언으로 사실 이제 가장 선두주자라고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기 지금 우리가 그 판넬을 보면요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수염이랑 모자만 씌워놨지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사진만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닮았다는 이유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약간 뒤뚱뒤뚱거리는 또 오리궁둥이 그런 이미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국민 여론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날벼락을 맞아서 출연 정지가 됐던 참 비운의 스타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사실 이주일 씨는 하춘아 쇼의 보조 출연자, 뭐 보조 사회자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일약 스타가 됐었는데 유행어 제조기, 그 당시 유행어 제조기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육성을 들어보실까요? 우리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정답을
콩나물 뭐죠? 일단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우리 시대 뭐 이주일 씨가 한마디 하면 이게 온 학교 뭐에서 다들 이제 그 유행을 따라하고 또 패러디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어떤 이주일 씨와 전두환 대통령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패러디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패러디가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패러디를 공개적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큰일 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거 할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신문 같은 데서 교포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두 사람 비교하는 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데뷔 시기가 똑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제 옛날 대구공고 시절에 그러니까 축구 선수였고 또 육사 시절에도 축구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박종환 씨라고 이제 축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절친한 축구 예. 감독인데 또 축구도 워낙 잘합니다. 또 푸른 집에 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고 당시 이제 그 이주일 씨가 여러 개 이제 극장식 이제 당시에는 쇼를 TV 같은 데보다는 이제 극장식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큰데 했는데 그때 집이 바로 이제 초원의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이제 웃긴다. 그래서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디 프로에 나와 웃기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9시 뉴스에 나와서 좀 웃긴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두 사람 다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다. 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패러디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실제 밑에서 충성하려고 하는 참모들이 자꾸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반감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서 갑자기 출연하던 쇼가 폐지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하고 조금의 또 비판적인 게 있기만 하면 바로 방송국에서 내려오는 네. 이제 그런 사태들도 있었는데 당시 이주일 씨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는 방송국의 압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에 있을 때는 뭐 방송 출연 정지라는 시련이 네. 겪기도 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출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온갖 여러 가지 스토리가 네. 많아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나만 더 해드리면 나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백담사에 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박종환 전 감독 소개로 백담사에 이주일 씨를 데려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고 그때도 이주일 씨가 굉장히 웃겨가지고 오히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매우 즐거워했다. 그래서 또 화해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로 가면은 이제 또 정주영 또 회장이 출마를 하면서 이제 총선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당시에선 또 정권에서 보면은 이주일 씨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네. 보면은 그 집 근처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네. 도저히 이주일 씨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해외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당시 정주영 회장이 자 사람 다 풀어서 지금 이주일 어디 있나 찾아내. 이래서 결국은 이주일 씨를 또 해외에 있는 이주일 씨를 데려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선거 포스터 찍고 해가지고 공약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은 어목한 시기에 풍자객을 할 수 없었던 시기. 어떻게 보면 찍힌다라는 표현,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찍힌다라는 그런 연예인이 돼버리면 사실은 생계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데자뷰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당을 좀 인기를 끌어올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하니까 국민당이죠. 국민당이죠. 네. 국민당 인기를 통일국민당. 그때 이제 어떻게 인기를 끌어올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문화계 인사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나머지 뭐 최불암 씨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부자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주일 씨라든지 이름을 친한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에 차출하게 되죠.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출마를 이제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 기자 초년병생인데 네. 이주일 씨를 잡기 위한 이 추격전이 현대와 그다음에 당시 정권 차원에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출마하면서. 근데 귀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도저히 이제 또 사람들 빼돌 것 같으니까 믿을 네. 수 없으니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주일 손을 잡고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태웠는데 처음에는 그게 현대 그 관련된 현대차인 줄 알고 태웠더니 나중에 그 차가 현대차가 아니고 정부 관련된 기관의 차였어요. 네. 근데 이 차가 바로 어디로 갔나요? 바로 SBS 방송국으로 갑니다. 네. SBS는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다는 생방송을.
그러니까 이 생방송 끝나고 또 모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일 씨가 홍콩으로 가요. 네. 또 이제 정종 회장이 홍콩으로 건너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다시 와서 선거 막 출마 바로 직전에 바로 이제 출마 선언하고 입국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급박한 게 이제 입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 때 바람을 일으켰죠. 당시에 구리에 출마를 해서 당시에 전용원 의원이라고 이제 3선 의원이 있었는데 그걸 7,000표처럼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뭐 국회 생활도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권 차원에서 한번 지키고 특히 이제 이런 반대당이 어떤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굉장히 탄압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우여곡절을 네. 다 뚫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막상 임기는 다 못 채웠어요. 정치의 환멸을 느낄 만도 합니다. 시작부터 저랬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그 선거에서 된 다음에 1년 뒤에 나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왠지 사퇴 선언도 하고 또 다시 뭐 반복되고 막 이런 또 순탄치 않은 과정을 딱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저도 기억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참 4년 동안 네. 정치판에서 코미디 공부 잘하고 갑니다. 딱 이 말이 얼마나 참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도 참 이 씁쓸한 말입니까?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랑 이주일 코미디언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할 때 한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웃기고 한 사람은 9시 뉴스에서 웃긴다라는 말처럼 정치를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참 저기 정치는 정치인데 코미디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말 요즘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할 때 참 이주일 씨가 그 정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였죠. 다음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코미디 공부 잘하고 갑니다라고 했던 말은 참 지금도 씁쓸하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네. 이주일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박용식 씨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과 또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사진만 보고도 외모가 상당히 많이 닮아 너무 있었는데요. 닮았어요. 네. 어떤 고초를 겪은 겁니까? 출연 정지를 당했죠. 네. 좀 솔직히 이주일 선생님 닮았다고 했지만은 박용식 씨는 정말 많이 닮아서 근데 그 나이대가 이제 30, 40대 한참 전두환 그 정권 때 한참 어떤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텐데 닮았다는 이유로 전혀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 지나고 난 뒤에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나 때문에 고초 겪었지 하고 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박용식 씨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참 조짐이 좋지 않더라. 그때 정말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도봉구 방학동에서 이제 방앗간 기름집을 하면서 또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지나고 나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제3공화국, 네. 제4공화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 역할로 또 드라마에서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전두환 역할을 놓고 사실 오리지널은 어떤 면에서 박용식 씨가 네. 했죠. 네. 5공화국 이제 3과 4공화국 때 그 드라마 때. 그다음에 이제 이덕화 씨가 또 이제 전두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닮은 것은 거의 전두환 대통령을 빼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 7년 동안 사실 텔레비에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탄압 때문에 못 나오면서 방앗간을 하면 생계 유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역사극에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하여튼 전두환 역할만 있을 때마다 박용식 씨가 나와서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최근에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정말 외모 하나 닮았다는 이유로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외모 하나 닮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방송국에다 압력을 넣은 거죠. 실제로 이제 PD나 이런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혹시 닮아서 혹시 못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화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용식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배역이 자꾸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네. 방송국 찾아가서 나 대머리만 그렇죠. 안 아니면 닮게 된다. 하면 되는 거 네. 아니냐, 가발 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짧게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근데 저 두 분이 결국은 한번 만나긴 그렇죠. 만났다면서요.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나 때문에 고초가 많았지. 미안하다라는. 아, 바로 저 장면이네요. 예. 전 누가 전두환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또 사과를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이주일 씨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박용식 씨 이야기를 방금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악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그맨 김병조 씨인데 지금은 한학자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악연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을 주는 민정당, 고통 주는 통민당. 이현중 의원님.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이 김병조 씨 뭐 지구를 떠나거라 네. 뭐 이런 이제 그 유행어 정말 이 사전이었죠.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저녁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추머리 네. 이제 그 하면서 아주 그 특징적인 이제 하면 그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87년도 이제 민정당 전당대회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결국 이제 60항쟁이 막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호원철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한참 직선제 개헌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바로 민정당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서 여기서 노태우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김병조 씨가 그 외부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사회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이제 김병조 씨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건 자기가 이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제 원고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 민정당은 정을 주는 당이고 통민당은 고통을 주는 당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딱 통민당이라는 건 통일민주당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통일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통을 주는 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총재인 당이었죠.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논란이 있겠고 또 더군다나 이런 시위 자체가 그때 이제 60항쟁이 일어나면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직선적인 압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결국 김병조 씨가 그 이후에 사실 방송계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저 뉴스 지금 저 동아일보 1987년도 기사를 보고 계세요. 휴지통에 그 한 자락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개그맨 김병조 씨가 정을 주는 민정당, 고통 주는 통민당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이제 당시 저는 동아일보 선배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바로 김병조 씨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취재했던 선배 기자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 발언이 보도된 후에 지금 저 이현종 의원님은 87년 60 항쟁 때 대학교 4학년으로 당시 그 현장에 계신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 이한열 열사 전에 이제 박종철 박종철 고문치사 고문치사 사건도 사건, 예. 있었고 정말 그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군사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저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또 분노하면서 결국은 김병조 씨는 방송을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당시에 이제 휴지통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1단짜리 아주 작은 기사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큰 기사를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쓸 수 없는데 저 휴지통이란 저 조그만한 기사의 파괴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런 어떤 가서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당시에 현장에 갔던 기자가 이제 저 말을 흘려듣지 않은 거죠. 네.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거를 이제 기사화하는 바람에 저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보면 저 이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 동교동이나 상도동에서. 근데 그걸 보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휴지통이라니 무슨 기사가 났냐면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게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란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하냐면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로 인해서 등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엄혹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다가 많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저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죠. 정신적 네. 충격이 또 컸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김병조 씨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네.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참 이제 애지중지 키우시면서 이렇게 큰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참 자기는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았다고 자부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시력을 잃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력도 잃었고 그때 이제 가족들도 네, 아버지마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지금 또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아픈 기억이다라고 하고 저희가 한 3달 전에 김병조 씨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정말 정중하게 사실 제가 이제 누구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인터뷰하는 거는 참 많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수 전인권 씨를 시작으로 해서 과거 정치권에 휘말려서 고초를 당했던 연예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명을 뽑았지만 공교롭게도 군사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이제 군사 정권 때 정말 엄혹한 시절에 이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활동들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 같으면 자기 정책 의사보다는 동원되는 네. 그런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어떤 본인 뜻이 아니게 어떤 방송도 통제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이것이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결국 이제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여전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민주화된 이후에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는 사람, 그다음 못 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권에서 관리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없어져야 되는데, 혹여나 어떤 정권에서든지 뭔가 이제 이 방송이나 영화계라든지 이들 통제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영향력을 미치지 많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도 어떤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이 네. 남아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변중국 기자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